장동혁 대표 본인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된 거예요. 저걸 보고 난 다음에 보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더 이상 장동혁을 보수의 리더 혹은 우리 당의 대표로 생각하는 것들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고, 다른 후보들 모두도 야, 저 사람 불러다가 우리 유세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저게 우리 후보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아마 두고두고 아마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분은 어떻게 다 투표를 어떻게 사전 투표를 하셨어요? 본 투표를 하셨어요? 전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사전 투표하셨고. 저도. 세 분 다 사전 투표하셨고. 네. 아, 이제 뭐 사전 투표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에 걸쳐서 하고 줄 안 서도 언제 되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약간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섰습니다. 아, 줄 섰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하는데 사람이 아, 저도 줄은 조금 섰어요. 그냥은 안 되고 네. 오후에 갔는데 두 번째 날 네. 오후에 갔는데 일요일 오후인데 그 줄 서 있더라고요. 저는 관내였는데 줄 안 섰어요. 관내니까 시간대를 잘 저도 골라서 관내였어요. 하셨네. 예, 이게 참 뭐 아무래도 뭐 이제 6.3 지방선거랑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제 짧지만 이제 임팩트가 강한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거를 이번 선거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 김특보님부터 일자라는 이재명과 함께 라고 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채훈님은 심판 대 심판이죠. 뭐 하나는 내란 심판이고 하나는 이재명 심판이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뭐 사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누가 더 바보짓을 하느냐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역시 제3지대다운 발언이시고 우리 박 의원님은 내란의 충격을 벗어날 수 없다. 내란이 중도층이 결정하는 선거인데요. 네. 무당층이나 네. 내란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어요. 이번 그- 선거에 이르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표심대로 갈 거다. 그럼 그 민주당의 내란 심판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다 뭐 이제 이렇게 그보다 이제 국민의힘의 견제론이 안 먹히는 거죠 전혀. 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 평가에 시청자분들도 많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뭐 이제 판세 전망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민심을 뒤흔든 변수가 뭐였는지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선거판을 뒤흔든 결정적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가서 이제 해맑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동혁의 미국 출장, 요걸 저희가 첫 번째 변수로 꼽아봤는데요. 요게 이제 4월 이제 공천도 특히 그때 당시 대구시장 공천을 두고 당이 엄청 시끄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미국으로 뭐 이제 출장을 가는 장동혁 대표, 요거를 두고 이제 당 밖에서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동혁 리스크가 이제 이번 선거 앞도 더 크게 된 계기로 꼽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땡큐할 일이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환영한다라는 표현까지는 그렇고 어쨌든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 정당이 그래도 좀 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네. 특히 선거를 불과 얼마 안 남기고 한참 공천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 당 대표가 외유를 한다.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순조롭게 진행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네. 특히 대구의 공천 또 경기도의 공천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공관위원장은 또 이제 그만두는 사태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공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그 첫 단추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큰 리더십이 필요했었는데 그 리더십을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 지점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왜 당내 공천권을 가진 당 대표가 왜 미국을 갔을까? 그것도 워싱턴을 갔을까? 갔다 와도 별다른 성과도 없었어요. 사실 뭐 이게 뭐 차관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뒷모습만 공개하고 진실 게임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되게 뭐 부정적 효과만 많이 낳은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우리 김채훈님 보시기는 어떠셨어요? 장동혁 당권파의 실력을 그냥 여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저걸로 해서 저는 몇 프로는 까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지도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가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뭐 상당히 정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기 뭐 결정이 안 된 게 너무 많았잖아요. 서울시장도 안 돼, 그렇죠. 경기도지사도 안 돼, 수원 대구시장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 경기도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이번에
그 무투표 당선 민주당한테 무투표 당선 헌납하는 일까지 생겼었어요. 시흥시장이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후보들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 미국 가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백악관 앞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자들 얘기를 뻗치게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하나 만나면 만나주세요 뭐.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누구를 만나거나 미국 정치인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사전에 철저한 그 예약들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서 만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 열흘을 그렇게 낭비를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한 이틀, 2박 4일인가 갔다 오겠다고 했던 것이 결국 8박 10일인가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저게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 본인한테는 정말 치명타가 된 거예요. 저걸 보고 난 다음에 보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야, 더 이상 장동혁을 보수의 리더 혹은 우리 당의 대표로 생각하는 것들 안 되겠다라고 결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고 다른 후보들 모두도 야, 저 사람 불러다가 우리 유세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저게 우리 후보들에게 미친 악영향은 아마 두고두고 아마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전국을 엄청 많이 있을 때 저 때부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저 장동혁 대표 미국 갔다 온 이후에 이게 조롱하는 식으로 이제 자기가 정말 많은 곳을 다녔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장동혁이 못 미친다. 장동혁은 워싱턴을 갔다 왔고 나는 국내에만 돌아다닐 거막 이런 식의 조롱을 하는 대상거리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박 의원님도 뭐 이제 뭐 이런 장동혁의 행보 목적이 뭐라고 보셨어요? 목적은 자기가 당권을 유지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 자기 정치 시간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장동혁 대표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진지하게 고려했다면 네.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세상에 지금 저는 살고 있다고 보고 물론 그 세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호개인 뭐 등등 해서. 근데 이제 저런 식의 행보가 이제 그들끼리는 막 칭송받고 미국이 장동혁을 차기 대선 주자로 보고 있다. 고성국 씨가 이런 거 막 그 쇼츠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네. 그거 하러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그때로 돌아가서 선택하라 그러면 또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은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성찰하거나 혹은 변화하려고 노력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 전혀 없다고 보고 이번 지방선거에 뭐 당대표 오라는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가는 곳마다 당대표가 냈던 메시지를 봐도 글쎄요 이 선거 상황이 그다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대여 강경 발언 혹은 대통령을 막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놨지만 그게 야당 대표로서의 결기나 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결집의 효과나 뭐 어떤 면에서도 뭐 별다른 그 효과를 좀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그냥 자기 혼자 네. 하고 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아니 오죽하면 서울시에서는 아예 오지 마라. 어제도 서울시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끝내 마주치지 늦게 않았죠. 올라와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이제 끝내 마주치지 못한 거. 이런 선거가 있었나요? 그렇죠. 역대 어느 당 물론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그 2018년도 지방선거 할 때. 근데 그분은 조금 달랐던 게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안 돌아다녔어요. 눈치는 있는 거죠. 눈치는 있는 거예요. 돌아다닐수록 내분만 커지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저분은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예 목표가 다른 겁니다. 정치의 목표가.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통상의 그 정치 문법이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보를 계속해 왔고 선거 끝나고도 가관일 거예요 아마. 두고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밌는 포인트로 이제 다 잡아놨으니까 이따 한번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조작 기소 특검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네, 이제 이번 선거 조작기소 특검법 이제 빼놓을 수 없죠. 이제 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의 뭐 이제 조작기소와 수사를 뭐 이제 특검으로 뭐 규명하겠다 뭐 이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걸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식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심 사건 진행 중인데 요거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권력형 방탄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발했고 이게 사실 선거판에서도 핵심적인 이제 야당의 공세 무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뭐 이제 하기로 하긴 했지만 뭐 이제 이게 공소특보법을 추진하면서 야당한테 빌미를 준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당시로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조작 기소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밝혀져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 말씀하시죠? 국정조사. 예. 국정조사에서 조작 기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그 특검을 통하지 않고 과연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되면 어떤 이 지방선거 국면과 관계없이 필요성은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했던 거니까 그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좀 안이함으로 보였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방선거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떤 반격의 모멘텀 또는 보수 결집의 어떤 기제가 부족했던 야권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기름을 부어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걸 계기점이 돼서 상당히 야권의 공세가 거칠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처음에 15대 1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 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는 하셨다고 봅니다. 빠르게 끊고 이걸 좀 충분히 수기해서 결정해라. 그리고 당이 바로 그걸 받아 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게 단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까지도 재검토를 잘 해보겠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뭐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진화가 됐습니다만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아직도 여전히 좀 불이 타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야권도 지금 뭐 향동혁, 한동훈, 뭐 이준석 다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안에서만큼은 정말 일치된 한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권 결집의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불법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헌법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그거를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있습니까? 보면은 그쪽에서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내란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겠다. 그다음에 국힘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세를 올리셨고 그래서 15대 1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국정조사 특위가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을 하겠다는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민주당이 그 다수를 앞세워서 시작했던 국정조사 특위 있잖아요. 이거는 증인들을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신청을 했어요. 한동훈 나 증인 신청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부릅니까? 설주한 변호사 나 불러주세요. 왜 안 부릅니까?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 만만한 사람들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증인을 채택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연어의 술 파티가 있었다. 그 다음에 무슨 조작 기소 세미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밝혀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법무부 예선가가 나중에 얘기할 때도 그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면서도 그냥 음식을 밀반입을 했다. 거기 있는 과자는 먹어도 되지만 밖에서 음식 가져오는 거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징계를 했잖아요. 제가 법조팀장을 할 때 검사들이 그 취조실에 찾아온 그런 피의자들한테 그리고 피고인들한테 외부 음식 전달하는 거 어머니가 도시락 싸우면 이거 전달해주면서 야 니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이번에 있는 대로 저 진술하고 새 사람 되라 이런 거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안미영 검사는 아니 나는 탕수육까지 사주면서 자수하라고 고백하라고 그 회유한 적이 있다. 이렇게 회유가 아니고 강요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 검사를 갖다가 징계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방북대금에 대해서도 결국은 김성태, 방용철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직접 전달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특이 과정을 보면 이거는 사람들 잡아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그런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이지 이게 상식적인 어떤 그런 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무슨 조작 기소가 밝혀졌다라는 자기들끼리의 뇌피셜로 잔치를 벌이면서 특검을 만들겠다. 특검한테 공소 취소 권한을 주겠다. 라면서 헌법 질서를 다 깨버리는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가 결집을 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무슨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네. 도대체가 이게 불법 비상계엄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니들이 하는 게 그럼 이건 합법이냐? 이건 헌법 질서 유린 아니냐? 이건 탄핵 사유 아니냐? 이런 분노감 때문에 그냥 결집을 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 물론 이제 지금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기를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그 사탕 주듯이 하고 있지만 어저께 그저께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는 검찰한테 니들이 알아서 취소해.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에서 그런 워딩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뭐 그 경멸받는 자들로부터 그 통치받지 않으려면 투표하시라라고 얘기했는데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 이게 근데 왜 이거를 선거 직전에 이렇게 추진했을까?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이거 되게 말은 안 하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의견들을 제법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사석에서는. 이게 5월 초였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압승 분위기였습니다. 선거가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일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전 가볍게 봤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게 누구의 의지냐? 저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봅니다. 여당 지도부가 선거 앞두고 선거 코앞에 두고 이거는 불리한 전장을 스스로 만드는 거고 오히려 선거의 주도권, 의제의 주도권을 내주는 자칫하면 보수를 결집시켜주는 이제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선거를 몰라도 저걸 자초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나 현재의 여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아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 지도부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의지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걸 전준호 이제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가 권한대행이었죠.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의원들 전체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었어요. 좀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게 워낙 이제 반발이 거세고 또 열세 지역에서 험지에서 싸우고 있는 후보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멈추고 불을 끈 건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어요. 선거 끝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엊그제 그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은 이 불씨가 아직 남아 있다. 이걸 이제 스스로 얘기한 건데 저는 그것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날 그 말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선거 직전에 굳이? 아니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의지가 보이는데 물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잘못된 기소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 네. 저는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풀어야 되고 이번에 아까 김준호 그 대변인 얘기했던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부 박상용 검사 등의 직권남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든가 기존 이제 이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다룰 문제지 권력이 자신과 관련된 어떤 사법적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특정한 입법을 통해서 그걸 지우려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반발을 합니다. 게다가 선거잖아요. 아주 좋은 빌미를 전 제공한 거라고 보고 사실은 그때까지 이렇다 할 뭐 추격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덕지를 국민의힘이 못 찾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를테면 명분을 얻고 결집을 하고 이제 그동안 숨죽여 있던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에는요 기회만 되면 명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찝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 득식을 대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광주 전남도 그래요. 명분이 없으니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광주 전남하고 좀 다르죠. 광주 전남은 그 정도 이렇게 명분 없어가지고 투표 안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안 나와 버려요 투표장에. 그래서 광주가 역대 최저 투표를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 잔뜩 있는데 그분들이 없어진 게 아닌데 거기다 불씨를 딱 던져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거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한 전 실책이었다고 보고 선거 끝나고도 문제인데 네.
그저께 김부겸 그 후보가 어젠가요? 동성로 유세에서 이거 자기가 맞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대구에서는 그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래도 그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는 게 민주당 정치 혹은 대한민국 정치에 조금 이제 새로운 그런 이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거 끝나고도 그 여야 간의 쟁점일 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그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제 전국 투표율을 보면 11%인데 이제 그 2022년 지방선거보다 2.3%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가 13.7%로 가장 높네요. 이것도 참 어떤 뭐 이제 보수 결집의 뭐 결과로 나타날지 한번 사전 투표가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 반작용이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장면 한번 먼저 볼게요. 장면이에요. 여기 정무 오빠.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부산에 가서 하정 후보를 도우면서 이제 오빠, 이제 초교생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봐라고 했던 이 발언, 요게 이제 선거판을 또 제법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장동혁 대표만 원래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걸로 정청래 대표도 엄청 욕을 많이 먹었고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이게 오빠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원호 후보가 이제 서울에서 파리공원에서 유세할 때도 이제 뭐 양천구청장 후보가 뭐 이제 뭐 아기한테 뭐 이제 뽀뽀해봐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이어지는 이런 류의 리스크들이 계속 파생됐어요. 이게 뭐 또 오빠 발언 이게 사실 좀 되게 좀 당혹스러웠던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그 이후로 부산을 아예 안 가는 걸 보면 이게 좀 여파가 컸던 것 같아요. 여파가 있었죠. 사실 이제 이 선거판에서 오빠 발언은 오빠라는 단어는 이제 금기어에 올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실언이고 실수인데 이게 그냥 정청래 대표 개인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이게 바로 옆에 있었던 하정우 후보에게까지 불똥이 크게 튀어서 사실 하정우 후보가 이 발언이 있었던 게 아마 부산에 간 지 며칠이 안 됐을 때였어요. 손털기 논란이 나온 직후니까 또 악재가 이어졌죠. 악재가 이어지면서 하정우 후보에 대한 어떤 이 AI 전문가로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수석의 입장이 전혀 어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하다가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까먹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득점보다 실점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점하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거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득점 포인트를 찾는 것보다는 실점하지 않기 위한 실수를 줄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나온 이 실수들 그리고 또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양천구청장의 그 뽀뽀 강요 발언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그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굉장히 큰 아주 작은 불씨인데 그게 크게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만들어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김민전 그 의원도 부산 북구에 가서 여기 잘생긴 오빠들 많아요 하셨잖아요. 그게 또 박민식 후보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어쨌든 이 선거 이 현장에서 사실은 말로써 표를 많이 까먹을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들을 잘 관리해내지 못하는 거 이거는 뭐 여든 야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오빠, 뽀뽀 뭐 이런 이제 단어들은 진짜 완전히 금기어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동훈 북갑에서 이제 접전 중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복구 아저씨 이렇게 마케팅하면서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고 뭐 이런 모습도 보면 그것도 좀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북구 아저씨는 그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원래 했던 건가요? 그 아저씨 뭐 아저씨하다. 뭐 그런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형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동훈이 형 사진 찍어줘. 뭐 나 릴스에 나오게 해줘. 나 얼굴 가리지 마. 뭐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그런 것들을 하던데 저는 그 오빠 논란이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 유세할 때도 그때 젊은 여성한테 청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쇼츠가 남아있죠. 예,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아니 오빠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리고 무슨 8살 된 1학년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여학생한테 어린 아이한테 뭐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 50대 60대 된 사람들이 앉아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의식구조인가는 좀 정말 이상하고 그 이후에 이제 누구야 그 하정우 후보는 또 문제가 된 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아이 당대표니까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아니면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부산 한 번도 안 공식 갔어요? 선거운동이 펼쳐진 이래로 부울경에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이제 뭐 사실 근데 뭐 아까 뭐 우리 김 특보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제 김민전 의원도 뭐 이제 뭐 잘생긴 오빠들 얘기하고 뭐 이제 우영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뭐 이제 정원 후보 품에 안긴 아기한테 뽀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류들이 사실 되게 직관적이면서 유권자들한테 엄청 파급을 많이 미치는 되게 요소잖아요. 이런 막말들이 말실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빠가 지금까지 이번 선거 중에 말실수 중에는 가장 여파가 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주책바가지죠. 나이 60 넘은 사람이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오빠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가끔 그렇게 주책 맞을 때가 있어요. 이번 것도 저는 그거였다고 보고 하정우 후보 타격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가자마자 네. 이 손턴거에 이어서 그렇죠. 이걸로 뭘 해보기도 전에 네.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당 대표가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진 못하고 뭔가 찬물을 확 껴고 온 느낌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선거 운동에 차질을 준 거고. 저는 김민전 의원도 뭐 돕겠다고 친구라고 갔는데 돕겠다고 간 건지 아니면은 망치려고 간 건지 모르겠고 이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아이들한테 선거운동하다 뽀뽀한 경우 많았어요. 오세훈 시장도 사진 남아 있어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네. 서울시장 선거 나와가지고 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아이 이마에 뽀뽀하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제 감수성이 달라진 거예요. 때문에 이제 저런 식의 행동이라는 거는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 아니 그리고 이런 논란이 빚어지면 이게 선거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데 저걸로 그냥 떠들다가 막 선거가 가버리는 거잖아요. 후보가 자기 정책을 알릴 시간도 없고 뭐 하기 전에.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여야가 서로 눈에 불을 켜고 상대 실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거기다 그냥 먹잇감을 탁 던져준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언행 실수로 그 선거판에 확 이렇게 이상규리가 흘렀던 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정동영 통일부 네. 장관이 네. 노인 평화 발언으로 그랬죠. 당시에 어르신들은 투표 안 하고 그냥 계셔도 된다. 요즘 네, 막말 수준으로 따지면은 말- 그렇게 막말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냥 그게 노인 폄하로 확 하는 바람에 네. 선거판이 휘청였어요. 그때 거의 한 200석 한다 그랬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에 총선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랬다가 뭐 120석 정도를 당시에 한나라당이 회복해가지고 거의 정동영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뒤에 대통령 못 됐어요. 휘청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선거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제 뭐 선거 끝났으니까 마당이지 뭐 저런 실수 크고 작은 게 많았잖아요. 남의 차 밑에 가서 막 들어눕고 전북에서. 선거운동 하는 데 가서 몸싸움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선거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유세차 막 이 틀어놓고 네. 저렇게 막 단체로 동원해가지고 막 이런 선거가 네. 이게 선진국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음.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했는데 네. 굳이 저런 선거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